두 분이 이제 발제를 하셨고 이제 다섯 분이 토론할 시간인데, 토론은 다양한 토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라운드의 토론을 10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10분을 지키지 않으시면 제가 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활발하게 나누기 위해서 시간 제한이 꼭 필요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아마 모든 분들이 교육 불평등 문제가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심화되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실 것 같고요. 또 발제문에서도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분들이 합의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한도 학령기 아동들에 대해서는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자. 이것을 사회적 합의의 첫 번째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사 효과가 부모 효과를 이기는 그런 학교 꿈꾸실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학교 효과가 동네 효과를 이기는 그런 학교, 상쇄하는 학교, 또 공교육 효과로 계급 계층 효과를 상쇄하는 그런 교육을 다들 꿈꾸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들이 그냥 말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엄청난 의지를 담고 정책으로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구석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교육 불평등 문제는 언제나 명문대 입시 불평등 문제로 치환이 됐고, 다시 한번 이것은 부모의 계급 계층적 차이 또는 경제력 차이에 따른 그런 입시 성적에서의 차이로 실증적인 근거를 가졌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사교육 접근권의 차이라고 그럴까요? 사교육 기회의 차이로 또 한번 축소되는 이런 다단계 그 축소 지향의 불평등 문제 접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교육 내적인 논리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계급적 효과에 대해서 골몰하는 순간에 사실 경제민주화라고 통칭되는 뭐 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고 대학 서열화를 변화시키는 이런 교육 외적인 것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고, 또 교육 내적으로는 고작해야 그 학교와 대학가의 중간 접점에 있는 입시 제도나 입시 전형 그리고 입시 난이도에 대해서 정책적 관심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실제로 교육 불평등을 만약 개념 정의한다면 학생이 책임질 수 없거나, 그러니까 학생이 통제할 수 없거나 책임질 수 없는 요인들로 말미암아 학생의 교육 기회나 교육 성취에서 부당한 차이가 나는 현상을 얘기할 텐데요. 아마 이유를 따진다면 그런 부모의 경제력 같은 경제적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 과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수업과 평가 방식 등 교육 과정이라든가 또는 학교 문화, 얼만큼 그 엘리트주의적 문화, 권위주의적 문화가 있는지 아니면 민주적 문화가 있는지, 이런 학교 문화라는 그런 교육 내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학교 내적 시스템이 교육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큰 생각이 안 미쳤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정책 처방들도 대단히 미진하지 않았나 싶고요. 2010년 이후로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학교 혁신 운동, 특히 혁신 학교 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이제 학교 혁신 운동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이기정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사교육의 영향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계형이 훨씬 더 높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만 그것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아주 중요한 교육 내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 김희삼 선생님께서도 가장 교육 효과가 높은 것은 교사들의 피드백이다. 그리고 교사들의 교수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협동 수업의 중요성 같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진보 교육감들이 일제히 주목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교 문화를 또 수업 문화를 좀 더 민주주의적인 환경으로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김희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그런 학교 정상화 또는 이 혁신학교 운동으로 대표되고 있는 학교 혁신 운동이야말로 이 교육 불평등을 교육 내적인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두 분, 특히 김희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는 혁신학교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교사의 피드백을 늘려주고 또 그런 교수법을 바꿔서 팀 프로젝트형 협동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의, 인성, 시민성, 또 협동성 이런 21세기 핵심 역량들을 길러주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것이 그 부모의 경제력 차이 또는 계급적 차별을 완화하는 효과가 뭐 결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동안에 아무튼 간과되었던 부분이 이른바 진보교육감 시대를 맞이해서 드러났다. 그래서 혁신학교 운동이나 학교 혁신 운동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이것을 분명하게 지원하는 것이 교육 불평등 해소의 관점에서도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가장 가난한 지역의 학교, 왜 가장 부자 학교를 만들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꿈꿔볼 수 있잖아요, 한번. 또 가장 가난한 지역의 학교에 가장 역량이 뛰어난 교장 선생님과 교사분들을 배치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꿔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육 행정은 유감스럽게도 교육 불평등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도 차원에서 또는 시군구 차원에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학교 지원, 공교육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들이 사용되는 실제적 방식을 보면 학교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공모 방식으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요, 되게 뭐 굉장히 활발한 사람, 연고 네트워크가 좋은 교장 같은 사람들이 보상받기가 쉬운 거지, 반드시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가 그 혜택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 교육 행정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는 심화하거나 방치하는 부분에 대한 또 변화의 공간이 있고 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찬반 논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찬반 논의를 하다 보면 진영 간에 반목하고 불신만 생기지 교육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좀 벗어나자는 거하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가 왔는데 우리는 과연 교육의 평등 문제라든가 불평등 문제를 과연 이 패러다임에 맞추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가
요거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것들이 평등과 수월, 평등과 자유, 혹은 공교육과 사교육, 인성교육과 지식교육, 교육논리, 경제논리, 분배대 성장, 아까 김인상 교수님 또 말씀하셨는데 형평성과 효율성. 근데 이러한 그 이분법적인 논리가 사실 성립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게 제 평상시 생각입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는 지식사회 패러다임은 디지털 혁명, 뭐 다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매뉴얼 워크를 했다면 이 산업사회는 하드웨어하고 이제 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했고, 요 웨트웨어라는 말을 생소한 말인데요. 웨트라는 건 촉촉하다는 얘기니까 두뇌 경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류보다는 인류, 지식 이동이 됐고 정보 집약적이고. 그럼 이 패러다임에 맞춰서 교육 패러다임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이 교육의 애시당초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육은 사실 산업사회가 들어와서 생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대다 방식이고 산업 인력도 필요했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해서 일대다 방식의 대중교육, 공교육 시스템이 산업사회 패러다임에 정착이 됩니다. 이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다대다 방식입니다. 이거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소비자 생산자의 관계가 산업사회의 자본주의 모델에서 경제학에서 된다면 이 지식사회에서는 프로슈머라고 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뭔가를 정보를 인터넷상이나 가상에 띄우면은 그게 생산자이면서 소비자가 되고 거기 또 덧붙여가지고 자기 의견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탈집중화 구조. 우리나라의 현재 아무리 얘기를 해도 현재의 교육행정 체제는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 맞는 거지 지식사회의 패러다임에 맞는 건 아니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비형식적 교육이나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서의 평생교육이 아니라 학교라는 울타리가 전통사회나 산업사회에 만들어진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교육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불평등 해소 내지는 완화 문제를 보다 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장황하게 표를 조금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평등 문제를 혹은 불평등 해소군 완화군 이 문제를 어떤 단일한 논리나 이분법적 사고 갖고 하지 말고 평등을 동일 대 세임니스 대 페어니스로 볼 거냐, 아니면 결과적으로 똑같아지는 게 평등이냐. 요 두 번째는 사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페어하게 해주는 것이 평등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재능이나 노력 여하를 반영을 많이 해서 페어하게 해준 게 평등이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거를 고려했느냐. 제가 알기에는 빌 게이츠도 그렇고 이세돌 구단도 제가 알기엔 대학 교육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KBS 바둑해설하는 뭐 구단도 제가 대학 다니다가 마른 걸로 알고, 오히려 대학 다녀가지고 기단에서 굉장히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것들을 좀 고려할 수 있는 것을 과연 퍼스널리 어플리케이션을 했느냐, 뭐 이런 것도 좀 따져보면 같은 문제 갖고 상반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평준화나 무상 의무 교육을 확대하는 거, 우리 교육감님들이 많이 공약으로 많이 내세우신 건데요. 고교 무상 교육, 의무 교육 확대, 저 이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어떠한 접근법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특목고를 과연 살려둘 것이냐 말 것이냐. 입시제도, 예를 들어서 할당제 같은 거, 지역 할당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공교육 사교육의 이분법도 저는 교육은 원래 사적 재화입니다. 아무리 공적 자원을 갖고 한 개인이 교육받은 결과의 탤런트도 사실은 사적인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공교육 사교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논의의 맥락이 달라지고, 논의의 맥락이 달라진 걸 갖고 진영 논리로
하면은 뭐 그렇다 결론이 안 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식을 얘기했는데요. 원래 제 1번에 있는 그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도식 2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고등학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엔 학교 수는 한 49%로 되고 고등학생 수는 한 절반 되는데 이게 지금 그 평준화 체제에서 공교육 체제에 들어갔다는 걸 반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립학교가. 그래서 도식 3처럼 좀 유연하게 우선 사립학교부터 관의 그 주도에서 좀 벗어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그 도식 3의 차원에서 제가 제시했던 한 6개 아이템, 이건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이런 문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5번입니다. 글로벌 사회, 그러니까 지식 기반 사회 패러다임에서 과연 경쟁력을 과연 이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인가를 한번 좀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문과 관련돼서 이기정 선생님의 고충, 그 충정, 교육적 열정에 전 130% 찬성을 합니다. 잠을 못 주무시고 뭐 하실 정도로 공교육이 무교력할수록 사교육의 효용은 커진다. 이런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논술고사, 객관식, 수능시험, 학력고사. 수능시험이라는 건 사실 교육 시스템이 학제라는 것이 수능시험은 하구형 제도에서 되는 거, 학력고사는 상구형 제도에서 하는 겁니다. 예,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락가락 하는 것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소위 진영 논리에서 교육부 장관이 어느 정부의 장관이 혹은 어느 노선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계추 펜들럼처럼 수능시험을 올리느냐 아니면 학력고사를 하느냐 이거를 교육부에서 다 쥐고 있는 한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 불평등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 해결이 다 안 된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평상시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EBS 교재 출제한다. 참 미련한 발상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제 EBS 교재가 교과서가 돼요. 제가 봤습니다. EBS 교재에 대한 참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EBS 교재가 모범이 돼가지고 그걸 비디오 떠가지고 그걸 과외를 해요. 그러니까 EBS 교재업자는 대박 터진 거예요. 평상시에 뭐 몇만 부 팔던 교재가 몇십만 부 팔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왔다 갔다 치개추처럼 해봤자 교육 불평등은 요원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상 교수님은 저같이 통계 약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방대한 자료를 참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통계하시는 분들한테 불만이 바로 그겁니다. 종용 곡선을 갖다가 정상분포라고 하죠. 그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 꼭 왜 정상분포에다가 그걸 맞춰야 되는지. 그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에는 제가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한 말씀을 천재 한 명이 20만 명인지 10만 명인지 먹여 살리는, 그럼 우리는 초점을 천재 한 명에 맞춰야 됩니까? 20만 명에 맞춰야 됩니까? 이것도 이분법적인 논리입니다. 그리고 천재 한 명에 맞추는 정책하고 20만 명의 아이들의 다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 교육 안전망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걸 보장하는 것이 왜 상충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지, 그러한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 김인상 교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논의의 틀이,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논의의 틀이 거기에서 별로 벗어나 있지 않은 것 같고, 이 복잡계 생태계에서는요 엄청난 부의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를 이끄는 천재 한 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20만 명의 아이들한테도 상당한 교육적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면 정상분포니 뭐 이런 그런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깨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짧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두서없이 이 글은 많이 돼 있는데 뭐 이 글이 혹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생산적인 논의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제가 평상시에 뵙고 싶고 존경하는 분들 뵈서 반갑고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 그 원인은 사회 양극화, 사회 불평등이 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사회 불평등을 우리가 여기서 해결하는 것이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만이 교육 불평등을 가져오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또 학교 체제는 아직도 산업사회 시스템에 적응되게끔 되어 있다.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앞서가고 있는데 학교는 아직도 산업사회. 같은 해에 태어났다고 해서 나이가 같다고 해서 같은 수준의 학습을 같은 속도로 같은 반에 모여서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영어의 소질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음악의 소질이 있을 수 있는데 학습 속도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모여서 같이 학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대량 생산이 미덕이던 산업사회 마인드의 학교 시스템입니다. 이것부터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스타트업 스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트 스쿨 같은 게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중요하다, 학습이 중요하다고 말은 많이 하십니다. 교육정책 하시는 분들이. 그러나 학교에서는 30명 40명 모아놓고 같은 내용을 함께 가르칩니다. 선생님이 진도 나가시는 거는 교과서 가지고 일정 부분 나가시는 것으로 학습을 한 것으로 칩니다. 거기에 적응을 잘하는 한 20% 학생들은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겠죠. 그러나 적응을 못하는 학생 한 80% 학생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학생들은 그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게 괴롭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해 놓고 너는 학습이 됐다 하고 세뇌시키는 거나 진비 없습니다. 내 옆에 짝꿍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학습을 했느냐가 나한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학습 시스템 교육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이제 와 있고 이걸 우리도 사회에 계시는 분들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교육계만 가지고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양극화 문제는 지식정보 시대가 되면서 네트워크와 또 집중화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정보의 집중화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사회 양극화, 소득 양극화 문제는 우리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세계 1등만 살아남는 무슨 세상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바로 사회복지 문제인데요.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인지 능력의 향상이라든지 인성 부분들이 우리 취약전에 80% 90% 형성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취약전 학생들이 투표권이 없어서 그러는지 취약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빈약한 것 같아요. 인색하시고 또 자기 정치적 취향이나 목적에 따라서 지원했다 안 했다 합니다. 이건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게 참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잖아요. 이를테면 평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어느 분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평준화는 사실은 지역 불평등의 고착화입니다. 저도 강남에서 교장도 해봤고요. 지금 강북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불평등의 고착. 강북에 있는 학부모께서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시킬 수가 없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와 강북에 있는 고등학교 이를테면 수능시험 또는 모의고사의 성적 차이가요. 1등급은 보통 4%지 않습니까? 강남의 일반고 고등학교는 12% 15%가량 나옵니다. 1등급이요. 국어, 영어, 수학.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강북에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2% 안팎입니다. 그럼 몇 배입니까? 그 불평등은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제대로 공부 안 시켜서 고등학교 오니까 학력 차이가 납니다. 중학교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시켜서 그랬다고. 그럼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학력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공평하게 태어난 아이들, 각기 나름대로 적성 있고 능력 있는 아이들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취약전에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보육하고 하는 시스템을 좀 철저히 했으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그쪽에 눈을 돌려가지고 많이 투자했으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또 성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평준화라는 껍데기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지역 불평등, 고착화 이거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 이야기합니다. 요새 교육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방교육자치제가 되면서 교육감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요즘에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창의성을 기른다면 제 상식에는 자율화가 이루어지고 개방화가 돼야 창의성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창의성이 중요하다 보면서 규제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통제합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획일적 규제 제재합니다. 입시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 할 수 없다. 앞에 말씀하신 발제하신 분, 뭐 학생부 종합전형 가지고 말씀하시고 교과전형 하셨는데, 이 입시정책에 있어서도 너무 규제가 많습니다. 대학에다가 사실을 자율성을 주고 대학을 감시하신다면, 또 대학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든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학생 입장에 대해서 고등학교 오면은요, 1학년 들어오자마자 졸업할 때까지, 특히 3학년 1학기 때까지 아이들은 지옥입니다. 여기 플로에 계신 분들은 아마 공부를 좀 안 하셨다가도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쯤 정신 차려서 이제 좀 공부해봐야지 해가지고 공부해서 대학 가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은 1학년 들어오자마자 정신 차리고 공부 안 하면 낙오됩니다. 입시를 망칩니다. 그게 현행 교육 입시 시스템입니다. 내신이라는 잣대로 학생들을 올가매고 있는 거죠. 1년에 시험 4번 보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1년에 4번에다가 수행평가 또 있죠. 아이들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 입시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모든 시험에 2년 반 동안은 정말 힘들게 고등학교 생활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공정하다, 아이들한테 올바른 더 도움이 되는 입시 제도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볼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개혁 방향,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이 어느 쪽으로 개혁을 해봐야 되냐, 시간이 없으니까 개혁 방향 간단히 하고 나머지 내용은 좀 원고를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4가지 제시를 했는데요. 첫째는 우리나라 교육이 이를테면 외부 세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 세계가 있고 외부 세계가 있다면 외부 세계 지식 교육은 체계적으로 잘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현대인이 되면 될수록 더 고독해지고 인간의 개인화되지 않습니까? 이 내면 세계에 대한 학교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간 자신이 원래 지니고 있는 고독이나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이나 자주의식,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의 자주의식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 체제가 없다, 교육 내용이 없다. 이런 걸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 내면 세계를 가지면은 내가 갖고 있는 불안, 공포, 이런 거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도 있는 거고, 함께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구나. 내가 갖고 있는 희열, 기쁨, 이런 것도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도 갖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철학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만, 철학을 자기를 성찰하는, 또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철학 지식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 60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두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꿈을 갖고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의식을 길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자기 현실에 대한 긍정의식을 갖게 하는 것도 또 살 수 있는 동력을 더 키워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끔 하는 이유가, 국가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확보하고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 경제적 활동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직업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직업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요즘에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 또 대학 이런 데서 아이들이 직업 능력을 기르는데 좀 소홀히 한 분이 없지 않아 있다. 언론 보도에 보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현행 직업의 90%가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직업을 아이들은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직업을, 능력을 어떻게 해야만 내가 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건지,
그걸 아이들이 체험활동 할 수 있게 해주고 탐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기 보수 진보 하면다만 내가 보수다 또 진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 상대방은 무조건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른 생각,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교육이 덜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교육이 학교 내에서 아이들한테 이루어지면은 우리 사회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유상 교수님 발제한 것 가운데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콩 교육개혁을 참고하시자 하셨는데 홍콩 교육도 평준화가 이루어져 있나요? 그다음에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나요? 이것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평적 다양화 교육, 개인별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적용해야 될 건지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이기정 선생님께 현장에 있는 선생님께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은 학생부 종합전형 그 지역 균형 선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직윤 선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그 부정적인 요인을 너무 일반화한 거 아닌가 하는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균형 선발을 확대하는 게 과연 일반고에 또는 저소득계층이나 교육 소외계층에 도움이 되는가? 그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직윤으로 추천한 학생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농어촌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중소도시도 마찬가지.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할당제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교과 전형을 확대하는 것은 학교별 수준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줄 건가? 이건 혹시 시험이나 교사 시험의 난이도 차이라든지 또 교사의 학생들의 학력 차이를 우리가 대학에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 논술고사는 전제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또 아이들의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또 논술의 특장이 있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하는 발상이 이번 저 토론회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은 그 위기가 교육 불평등이라고 하는 위기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시급히 해결돼야 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미중유의 구조적 난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취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교육 불평등의 이러한 구조적 난제 하나로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사회적 조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삼 교수님은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서 계층 이동에 대한 비관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그 사회 이동의 그런 그 불가능성 또는 이제 닫혀 있는 거 이런 것을 은유적으로 풍자한 그 노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왜 그 노력의 힘을 점점 덜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정 선생님은 학교 안과 밖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시면서 그 딜레마에 대해서 교사의 고뇌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되어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중산층 관심 문제입니다. 교육의 불평등을 오직 대학 진학 기회로 보고 있으며 지나치게 서울대, 조금 더 확대되더라도 서울대, 연고대 중심으로 우리가 교육 불평등을 보는 마음의 습관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교육 불평등에 대해 논의하는 사람들조차도 서민, 노동자, 농어촌, 소득 하위 계층에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대학 입시에 대한 관심입니다. 물론 대학 입시가 희소한 자원의 분배나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최근의 그 교육학적인 이슈는 사회 정의 교육이나 인정 문제,
이게 이제 악셀 호네트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사회과학적인 흐름과 관련이 되는데요. 차별, 배제, 무시, 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서로 이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것, 생각할 수 있는 힘의 불평등, 교실에서의 참여 양극화 불평등.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불평등에 대한 담론이 교실 사회학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좀 덜 생각이 미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메리토크라시에 기초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능력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시험을 매개로 한 차별의 사회적 인정 시스템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보통 경쟁, 불평등 뭐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경주 운유를 많이 들어요. 경주 운유. 그래서 이제 장애가 있는 학생이나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그러면 뭐 한 발, 두 발 먼저 가서 이제 뛰게 해준다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라고 해서 어포머티브 액션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최근에 유행하는 그 은유는 세대 간 릴레이 경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습이 중요해졌고 상속이 중요해졌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사회 이동이나 그다음에 뭐 계층 이동이나 이런 것이 어려워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층이 이제 고착화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결국 데모크라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메리토크라시라는 말이 1958년에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을 마이클 영이라고 하는 영국 사회학과 교수가 대학 교수이자 이제 노동당 간부가 이제 만든 말인데 그 처음에는 아주 그 노력과 같이 이런 그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풍자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메리토크라시가 좋은 의미로 변했는데 이제 그 메리토크라시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지만 후기 산업사회로 다시 넘어오면서 상당한 그 이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일종의 메리토크라시라면 이제는 인간이면 시민이면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보수나 진보나 우리가 다 같이 합의할 수 있는 사회는 부모의 가난이 자식의 삶에 불리하게 대물림되지 않고 또 누구나 열심히 일한다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회의 불평등이나 뭐 입시의 불평등, 그 다음에 뭐 진학의 불평등 이런 것도 여전히 중요합니다만 사회과나 도덕과에서 민주주의, 사회 정의,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다양한 가치를 지닐 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난의 원인에 대한 윤리적 추론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본 것은 가정 형편이 어렵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그러니까 가난한 학생일수록 왜 가난이 문제이고 또 가난의 원인을 구조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노력의 부족으로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다면 너희들은 집이 어려우니까 그냥 기술 배워서 최소한 뭐 150, 200이라도 받고 집안을 좀 일으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르친다기보다는 이 존 롤즈의 운의 중화론이라든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힘, 또 인정 이론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이런 불평등에 관한 텍스트가 있어요. 아큐정전이나 또 신의 혁명이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나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는 애들 엄마일 수 있는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그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에 대한 불평등 문제는 그런 인정 문제와 지성적인 그런 생각할 수 있는 힘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서울대를 누가 가느냐,
사교육비를 누가 더 쓰느냐의 논쟁은 그것이 성공하기도 어렵거니와 성공한다 해도 교육 불평등 문제의 매우 일부만 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의 소신에도 불구하고 두 발표자들이 고교 체제와 대학 전형의 변화, 이것이 교육 불평등 해소 또는 완화의 대안이다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간략히 토론자의 의견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특히 자율형 사립고가 문제예요. 특목고보다도 자사고가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반 학교의 3배 이상의 등록금을 받음으로써 계층 배제의 문제를 이게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는 지금 교육법에도 없는 학교 유형이거든요. 이게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공교육이 귀족을 이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스쿨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공교육이 국가가 다 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가가 이것을 체제를 안착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2의 고교 평준화가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대학 평가. 대학이 굉장히 평가 결과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 대학 평가에서 학생 인적 구성 다양화 지표를 개발해서 저소득 학생이 얼마나 많이 입학했는가를 갖고 대학 평가의 지표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이기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딜레마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고요. 5페이지 논술인데요. 자연계, 인문계 논술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연계, 인문계 논술이 그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줘요. 다만 이제 그 명문대 중심으로 논술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 애들이 논술을 준비하지 않아서 고등학교에서 이게 준비시켜주기 어려워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계 논술은 문제를 한번 이렇게 쭉 보면은 사실상 과거 본고사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인문계, 자연계는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인문사회계 논술은 확대하고 또 국가 논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연계 논술은 없애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수능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고에 제가 다 적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원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자녀 세대의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가져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 교육 불평등을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제 대학 입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계층의 자녀들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몇십 년 동안의 교육 정책을 통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통칭해서 이야기한다면 아까 송 교수님도 언뜻 말씀하셨지만 이게 차별 시정 정책, 적극적인 차별 시정 정책,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계층들 이런 사람들을 좀 우대하는 정책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기정 선생님의 경우도 많이 발제해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비롯해서 지역 균형 인재 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뭐 농어촌 자녀를 특혜 전형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자를 우대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 외에 또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종의 내신, 고등학교 성적, 내신이라고 하는 것을 입시에 중요하게 감안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차별시정 정책에 해당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야기 나왔듯이 고등학교마다 다 지금은 다 차별적인데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와 강북에 있는 고등학교의 고등학교 성적을 동일하게 감안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강북 학생들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함을 주는 그런 제도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차별 시정 정책이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논점은 지금의 이 수준, 차별 시정 정책의 수준을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축소를 해야 되는 거냐 하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정 선생님의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면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이 좀 방점이 있으신 것 같고, 내신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히려 좀 이게 좀 문제가 많다라는 쪽에 좀 방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부분은 좀 저는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약간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 우수한 대학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포상입니다. 우수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전부 다 자기 자녀의 교육에 이 목을 매는 현상들은 아주 당연한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사회적인 포상이 있는데 그 포상을 누구한테 분배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수능 성적을 가지고 쫙 일률적으로 잣대를 매겨서 성적이 1점이라도 좋은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그 포상을 배상을 한다라고 하면 좀 대부분 다 수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재수가 나빴든 아니면 능력이 부족했든 일정이 부족하니까 나는 좋은 대학 못 갔다, 이건 수긍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저 학생의 옆에 있는 학생에 비해서 수능 성적도 더 좋고 뭐 모든 면에서 객관적인 입시 성적이 우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자산이 내가 저쪽 집안보다 더 좀 높다고 해서 내가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기회균형 확대하고 대학 입시에 있어서의 이 차별시정 정책을 더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꼭지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좀 우리가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저희는 전부 다 대학 입시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그 좀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왜 도대체 한국에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무조건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할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뭐 간단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좋은 대학 들어가면 교육의 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한번 통계를 뽑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예컨대 일간 신문에서 나오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쭉 대학의 랭킹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랭킹과 각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연간 교육비 투자되어진 액수를 비교해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수한 대학일수록 학생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합니다. 더 좋은 교수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대학에 들어갈수록 처음 입학 단계에서의 이 격차가 있다고 한다면 대학을 다니고 졸업할 때는 그 격차가 더 커집니다. 인적 자원이 훨씬 더 향상됩니다. 그런 측면들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좋은 대학 들어가면 동료들이 훌륭합니다. 동료들이 훌륭하고, 그 다음에 선후배가 아주 좋은 선후배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런 측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사회가 다 알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우수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 선호합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수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개입한다고 한다면 동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 대학도 평준화하자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오히려 보다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교육 투자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 투자가 왜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고 해서 보다 많은 교육비에 투자를 받아야 되고 보다 더 좋은 질의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투자라고 하는 것을 모든 대학이 동일하게 균등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오히려 보다 더 좀 불우한 가정에 들어가 있는 좀 좋지 못하다라고 평가되어져 있는 대학에 대해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전문대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 알다시피 성적이 가장 하위에 있고, 그래서 가정 형편이 굉장히 불우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이 전문대학입니다. 그런데 전문대학의 국립의 퍼센트는 거의 almost 0%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배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가 재정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어느 기업이 전문대에 대해서 건물 지어주고 투자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립으로 개인이 다 돈을 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스웨덴이라든가 핀란드 따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건 그 중간 단계로 미국 경우를 좀 저는 대략 모델을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가만히 보시면 뭐 아주 탑클래스의 사립대학도 있지만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커뮤니티 칼리지입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수준이죠. 2년제 정도의 수준의 커뮤니티 칼리지가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뭐 주마다 이제 주별로 운영을 하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등록금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등록금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각종의 뭐 자격증을 받는 코스부터 예컨대 전문학사의 코스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편입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좀 못했지만 그런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가서 편입반에 자기가 노력을 하면 일정 정도를 이제 주립대학에서 뽑아주고요.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국의 학생들은 공부를 뒤처지는 고등학교 뒤처지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전문대학이 이렇게 다 자기 돈 내고 들어가야 되고 교육의 질도 상대적으로 낮고 이런 데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국가의 교육 정책은 전부 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이어서 보다 우수한 대학에 보다 더 많은 자원이 집중되도록 하는 게 일종의 교육 철학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철학이 맞는 거냐? 왜 우수한 학생들에게 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뭐 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뭐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이런 데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고 뭐 이제 그것에 따른 이제 불평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이제 특목고 학생들을 내신을 어떻게 하느냐 대학 입시의 문제도 있지만 과연 자사고나 특목고와 일반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이 과연 비슷한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제가 자녀를 키워보고 특목고도 보내보고 그 다음에 일반고도 보내봤는데요. 확실히 틀립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 투자에 대한 굉장한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시정을 해야 된다. 오히려 저는 과학고등학교나 외고에 다니는 학생에 투자하는 비용 못지않게 오히려 더 그 이상으로 일반고등학교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지금의 불균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해소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면은 서로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수와 진보 간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임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두 수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몇 가지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한 것은 교육 불평등 이거는 학교 내적인 원인도 있지만 학교 외적인 요인이 상당히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이 획일화가 되는 교육부라든가 정책 당국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획일화되는 것 때문에 차별화라는 것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을 기르게 한다든가 또는 특별히 학교별로 좀 다른 인성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차별화가 현실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또 느꼈고요. 그 다음 실제로 공교육 부분에 있어서 좀 뒤처져 있는 또는 한번 기회를 잃었는데 다른 기회를 찾는 그런 데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런 면이 지금까지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또 얘기가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그 정부의 예산 구조를 볼 필요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복지 예산이 아주 많고요. 교육 예산은 근원적으로 혜택을 준다 그럴까요? 아주 본질적인 혜택을 준다 그럴까요? 그렇지만 효과는 좀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 예산은 근래의 흐름을 보면은 별로 늘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그거에 비해서 교육 예산은 그렇게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 교육도 복지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교육 복지를 합해서 전체 하나의 예산 구조로 보고
복지 예산 중에 낭비성이 강한 부분, 이거를 교육적으로 좀 돌리면 전체적인 예산의 제약을 극복하면서, 그러면서 교육에서 뒤떨어진 분들 또는 여건이 나쁜 분들이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이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좀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교육, 저는 교육을 잘 모르는데요, 교육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좀 심해서 도저히 서로 나중에는 얼굴 붉히고 헤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좀 했는데, 얘기를 다 나누다 보니까 비슷합니다. 우리 애들 잘 가르치자,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 여건이 이러지 못하니 이 여건을 좀 개선하자. 방법 없는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생각이 그 방향으로 다 같이 이렇게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인데 앞으로 몇 번 하면 뭐 동일한 의견을 이 사회에다가 던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오늘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괴로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